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포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포융합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정의를 알려드리고 이것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포융합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잡이 불가능한 두 종류의 세포를 인공적으로 합체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잡종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교잡이 불가능한 두 종류의 세포를 인공적으로 합해서 새로운 잡종세포를 얻어내는 걸 보고 우리는 세포융합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하나만 꼽아보라면 바로 요거예요. 교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 중에 백인이 결혼을 하면은 아마 백인이 나오겠잖아. 근데 만약 백인과 황인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나요? 낳을 수 있지.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지? 혼혈아라 부르잖아. 물론 백인과 황인 아니라 흑인과 황인 또는 흑인과 백인도 결합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애들 우리가 서로 약간 비슷해 보이는 서로 다른 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라 부르는 이 종끼리는 교잡, 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종이 다른 걸 보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늑대와 사람. 늑대와 사람 합하면은 우리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나오지. 뭐가 나오지? 늑대인간, 웨어울프라는 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세포융합에서는 가능하게 만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세포융합에서는 이런 동물끼리 합해서 늑대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주로 식물 쪽이나 아니면은 세포 쪽으로 조금 더 발달을 했긴 했지만 일단 개념 자체는 똑같답니다. 이렇게 교잡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해지는 게 불가능한 거. 늑대랑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요거예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포마토라고 부르는 건데, 이 포마토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은 토마토와 감자를 섞어서 우리가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나고요. 뿌리에서는 감자가 나오게 만든 식물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융합이라 되어 있으니까 세포를 먼저 둘 다 뜯어내고 이 세포를 융합시키면 되겠지. 세포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 똑똑 세포를 떼내요. 그래서 융합을 시키려고 봤더니 우리가 식물세포는 세포 겉에 세포벽이라는 걸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를 임의적으로 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을 녹여주는 효소가 필요하답니다. 여기 프린트에 써놨다시피 팩티나아제나 셀룰라아제라는 것을 우리가 겉에다 뿌려주잖아. 그러면 여기는 껍질이 녹아버려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이런 세포벽이 없는 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세포를 가까이 갖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주냐면 얘네 두 개를 합할 수 있는 무언가 용액을 집어넣어요. 세포융합 촉진제라고 부르거든. 대표적으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나 샌다이바이러스 프린트에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더해준다는 거야. 지금 참고적으로 말하지만 방금 전에 말했던 네 가지 단어들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융합세포를 만들어낸답니다. 융합세포를 만들어냈다면 이 융합세포도 우리가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포벽을 다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세포벽 생성된 것을 조직배양을 해준답니다. 조직배양을 해주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캘러스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으로는 뿌리가 나고 위쪽으로는 우리가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거는 아래에서는 감자가 위에서는 토마토를 결리는 포마토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낸 걸 우리가 세포융합이라 부르고요. 이런 세포융합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도 가능하고 동물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식물로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요거랑 요런 거. 요거 뭐라 부르냐면은 무랑 배추를 합쳤다 해서 무추라고 부르고요. 이건 토마토랑 감자를 합쳐서 우리나라 말은 토감, 영어로는 포마토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한 작물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산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작물인데 아래쪽에 뿌리가 없고
아래쪽에 이렇게 무가 있으니까 하나의 작물에서 두 가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건 식물에서 이야기. 동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 했지? 늑대인간이라 했대요. 늑대인간 뭐지? 늑대의 특징도 갖고 있고 사람의 특징도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늑대인간.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생명체의 특징을 하나의 생명체로 발현을 시킨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포융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식물에서는 주로 많이 이용해 준 게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생산하는 무추나 토마토 같은 걸 많이 하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이용을 해준 게 어디 이용을 많이 해주냐면은 각종 질병 진단과 암 치료에 사용 가능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걸 만들어줄 때 많이 씁니다. 뭐라고? 단일 클론 항체. 이런 걸 만들어줄 때 많이 쓴답니다. 단일 클론 항체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프린트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먼저 식물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해봤던 이 토마토, 그 다음에 무추,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매력적이라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물들은 다 이런 걸 먹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먹고 있을 것 같나요? 정답은 당연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생산성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의 땅에서 두 가지의 작물이 나오니까 생산성이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 안 쓸까? 이 기술이 너무 최신식 기술이라서 그런가? 놀랍게도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1980년대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럼 왜 이게 이제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실은 이거 박물관에 밖에 없거든? 왜 박물관에 전시되는 일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잘 봐요. 첫 번째, 우리가 두 개의 세포를 합하잖아요. 두 개의 세포를 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개의 세포의 장점이 합해지길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무추를 만들 때는요, 아래쪽으로는 무가 나오고요, 위에 쪽으로는 배추가 나오길 원해요. 근데 있잖아, 잘못 합하잖아요. 거꾸로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배추가 아니 아래쪽으로는 배추게 자라고요. 위쪽으로는 무게 자라버려요. 그러면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게 되겠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너희들 언뜻 그런 말 해본 적 있니? 어떤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몸이 아주 건장한 남학생과 그 다음에 아주 스마트한 머리를 갖고 있는 여학생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럴 때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도 좋고 잘생겼는데 머리도 스마트한 자녀가 태어나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걸려버릴 수 있겠지. 그런 걸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 부르는 거잖아. 이것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대의 경우가 걸려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두 세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동시에 발현이 가능하답니다. 장점이 우리가 발현이 되기를 원해. 발현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걸 발현이라고 불러요. 발현이 되기 원했지만 오히려 단점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점에 문제가 되냐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지금 여기 토마토가 있잖아. 토마토를 우리가 캐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씨를 심어가지고 또다시 토마토를 만들고 싶어. 그럴 때 토마토를 심어야 될까요? 아니면 감자를 심어야 될까요? 토마토를 심어야 될까? 감자를 심어야 될까? 놀랍게도 토마토를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토마토가 나오고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와요. 그럼 두 개 섞어서 쓰면 그럴 거면 애초에 세포융합을 할 필요가 없지. 세포융합이라는 거 이렇게 섞어서 비벼서 만드는 토마토 샐러드도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단점 중 하나 바로 뭐냐면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지 않아요. 이번 세대에만 쓸 수 있고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포융합 식물의 형질이 뭐다?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필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이런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를 융합을 해주는 과정을 매번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융합하는데 돈도 많이 들겠지. 마지막, 이 두 가지 이유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때 만들어진 토마토랑 그다음 감자,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 사람들이 먹는 식물들은 있잖아. 다들 좋은 종자의 것을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때 만든 종자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토마토라고 말하면 단단해야 되고 맛도 예를 들면 토마토의 맛 있잖아요.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맛도 잘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씨알도 작아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도 우리가 포근포근해야 되는데 감자가 맛이 이상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린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들에 비해서 얘가 매력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면 작물의 크기가 작고요. 왜 이러니? 그 다음에 맛도 좋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다 수확량도 적어버려요. 이 세 가지는 실은 이유가 동일한 이유예요. 왜 이게 동일한 이유냐면 우리가 식물이라고 말하는 건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위에 쪽에도 맺어야 되고 아래쪽으로 맺어야 되는데 이파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총량은 똑같은데 나눠 갖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지. 이 점이 최악의 단점으로 꼽혀서 우리는 이거는 실제로 상용화는 돼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세포융합을 어디에서 이용해 주냐? 바로 동물에서 많이 이용을 해준답니다. 동물에서 어떻게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야기해 준답니다. 일단 단일 클론 항체가 무슨 의미인지 의미부터 필기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보고 우리는 단일 클론 항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항원이라고 하면 이 원은 뭐냐면은 원인이란 뜻이거든. 우리가 항원이란 말이 어렵다면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라 부르냐면 병원균이라 불러요. 병원균. 다른 말로 병균.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인 건 병균이랑 항체라고 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이라고 부르지. 내 몸에서 얘를 이겨내는 힘을 보고 말해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는 무언가 병균이 오잖아요. 그 병균이 사람 몸으로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서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 항원 항체 반응이라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항원이라 부르는 얘네들이 있잖아. 약점을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항원을 좀 임의적으로 그냥 그림을 물어봅시다. 여기 항원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항원은 예를 들면 약점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를 물리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얘는 겨드랑이가 약하고 발목이 약하고 머리 정수리가 약해.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주면 얘를 물리칠 수 있어. 라는 게 대부분의 항원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원은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지 않고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뿔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뿔을 하나하나를 항체가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뿔을 공격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없애주거든. 이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람 몸에 병균이 들어오고 나면 이 병균을 없애주기 위해서 항체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데 단일 클론 항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이 돼요. 나머지 놈들은 다 통하지 않는데 얘만 겨드랑이 약하니까 겨드랑이 약한 걸 우리가 항체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바로 항원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여기 쥐에다가 우리가 항원이라는 걸 집어넣어 봐요. 쥐에다 뭔가 병균을 집어넣잖아. 병균을 집어넣으면 쥐에선 이 병균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서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요.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하나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항체를 만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발목이고 옆구리고 머리 정수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빨이야. 이런 식으로 가까이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얘네들이 우리가 비림프구라고 부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세포에서 최종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항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비림프구라고 부르는 놈이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비림프구는 항원을 공격할 수 있다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세포이긴 하지만 얘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얘는 무기는 갖고 있지만 수명이 짧은 애를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수명 짧은 애
우리가 수명을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얘랑 수명이 무한대인 세포랑 합해주기 시작해요. 이때 이용해주는 수명이 무한대인 세포가 바로 뭐냐면은 암세포랍니다. 암세포.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주냐면은 이 비림프구에다가 이 비림프구에 쌓이는 것처럼 항체를 만든 거거든. 여기에다가 암세포를 섞어주는 거야. 암세포라 부르는 거는 반영구적으로 분열. 즉 이거는 주로 뭐냐면은 얘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죽는 놈이야. 얘는 무기는 갖고 있지만 무기는 갖고 있지만 수명이 짧은 놈이고 얘는 무기는 없지만 얘는 수명이 긴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합해가지고 무기도 갖고 있고 수명도 긴 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만들어진 얘는 우리가 계속 무한정으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단일 클론 항체이고요. 이건 실제로 가능한 기술일까요? 불가능한 기술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가능하고요. 현재 상용화돼서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디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항체반이라 써있는 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면은 과학 시간에 수업을 듣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특징! 이거 지우고요. 어디 있니? 특징! 원하는 항체를 체외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체외라고 말하는 거는 인체 외부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 비림프구라고 말하는 건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몸에서 즉석에서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로 쏴주는 건데요. 얘가 몸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나와봤자 빨리 죽는다는 점이 되게 문제였는데 이게 죽지 않게 바뀌었으니까 얘를 내가 만들어낸 다음에 몸 밖에서 계속 키워서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체외에서 대량 생산 가능하다는 말이 이 뜻이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의 항원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 다른 애들이랑 겹칠 때가 있어가지고 얘 항체, 비림프구를 만들어주잖아. 쓸데없이 다른 거를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일 클론 항체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에만 딱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만 표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요. 말로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쉽게 표현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 여러 가지 의사나 약사들에 비해서 의학적 지식은 좀 적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암이라고 말하는 놈은 암은 최악의 단점이 뭐냐면 세포 분열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얘가 사람 몸에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지잖아.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부풀어 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종양암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세포를 우리가 공략을 해줄 때 공략해주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암세포가 무한정으로 세포 분열하는 걸 세포 분열을 억제시켜줘요. 이걸 세포 분열 억제제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세포 분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사람 몸에다 무언가 용액을 집어넣잖아요. 세포 분열 억제제. 그러면은 그 세포 분열 억제제는 얘가 암세포인지 내 몸에 있는 일반 세포인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구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 있는 암세포도 약해짐과 동시에 내 몸도 같이 약해져 버려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 그래서 암을 이겨내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사람이 계속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단일 클론 항체를 쓰잖아요. 이건 내 몸에 들어가도 다른 부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내가 암에 걸린 부분에만 공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식 거부 반응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보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오래돼가지고 내 이 간이 다 썩어버렸어. 간이 다 막 이상해져가지고 이 간을 떼가지고 새로운 간을 누군가에게 이식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간을 이식을 받았을 때요. 이 새로운 간은 내 몸에 있는 유전자랑 이 간이랑은 다르겠지. 다르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얘가
병균으로 인식한다면 내 몸에서 얘를 공격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간이 없으면 내가 죽게 되지만 내 간은 내 몸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아파서 뒤지겠는 상황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주면 우리가 반응을 억제시켜주거나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을 해주는 게 단일 클론 항체를 많이 이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정 병균이나 암세포를 치료하는데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단일 클론 항체고요. 단일 클론 항체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 딱 하나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암 진단 및 치료나 장기 이식 적합성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임신 진단을 해줄 때도 많이 해준답니다. 임신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임신을 해본 적도 없고 임신하는 거를 옆에서 실시간으로 임신이네 라는 거를 본 적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임신에 대한 거는 드라마에서 봤을 때 2줄 남았네? 요 정도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신 진단 키트에 대해서 조금만 수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요. 자, 방금 전에 말했던 요거예요. 이게 단일 클론 항체예요. 암세포를 섞어가지고 여기 단일 클론 항체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항암제를 한다. 요거고 임신 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임신 테스터기. 그냥 테스터기 달라고 하면 주는 거거든. 가격은 한 싼 데는 1,500원에서 비싼 데는 4,5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이 분홍색을 열잖아? 분홍색이 열면은 여기에다가 오줌을 묻힐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성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오줌을 여기에다 묻히면은 이 오줌, 꼭 첫 번째 오줌이 좋아요. 그게 호르몬이 많이 있거든. 그 오줌을 묻히면 오줌이 쭉 끝까지 스며들게 되잖아? 그러면 한 줄 또는 2줄이 나와요. 한 줄이면은 비임신, 2줄이면 임신이야. 그래서 2줄 났다, 넌 임신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안에는 성분표를 보잖아요. 성분표를 보면은 여기 보이니? 마우스항 HCG 단일 클론 항체. 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이 단일 클론 항체라 써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일 클론 항체예요. 여기서 마우스는 뭘까요? 마우스는 G 그 마우스고요. 항 HCG라 써있는데 이 HCG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써있죠? HCG라 부르는 거 이런 거예요. 인간 육몬성 성선 자극 호르몬. 발음도 어려워요. 인간 육몬성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사람 몸에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되고 나면은 아이 그 태아가 엄마 자궁에 안착을 하면서 자궁에 안착이 들어간 것 동시에 더 이상 생리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생리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여자 몸에다 쏴주는 거예요. 이 쏴주는 게 바로 요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임신하는 사람만 몸에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통 2가지로 확인하는데 하나는 이게 사람의 오줌인지를 확인해 준 거고요. 또 하나는 임신한 사람의 오줌인지를 확인해 준 거야. 그래서 하나면은 이거는 사람의 오줌입니다. 2줄이면은 임신한 사람의 오줌입니다. 당연히 남자는 당연히 무조건 한 줄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이런 걸로 확인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단일 클론 항체 그리고 임신 테스터기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단일 클론 항체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아서 이거 예시로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거를 사서 구입해가지고 보는 일이 있으면 한번 뒤집어가지고 한번 내부 성분표를 봐보면 또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 안녕.